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귀에 듣기 좋은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썩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말들을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구나,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써있는 부분들 보면 소제목을 써놨습니다. 소제목을 쓰는 이유는 무조건 써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으로 뽑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그 뒤에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학생들의 글을 읽어야 하는 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제목은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써주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목,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깨우치다 라고 써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의 우울증 치유 활동을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1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자살 예방 교육에 참여, 긍정적 문구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억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후에는 노인 우울증과 자살의 발생 원인을 탐구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내 도서관과 리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도서 및 논문을 탐독했고 이 과정에서 원인을 크게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봉사활동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위 관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인분들께 부탁을 드려 관련 업계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한 뒤 인터뷰 내용에 대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퇴직 이후의 무력감과 욕구불만의 해소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못하는 노인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추 봉사활동에서는 배운 내용을 고려하여 노인분들께 퇴직 여부와 취미생활에 대해 여쭤보았고 참여하면 좋으실 활동을 추천드렸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배운 내용을 실제 활동에 접목해보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700자라는 분량에 맞춰서 좀 압축적으로 서술을 해놓았습니다. 실제 자기소개서가 추후에 나중에 가가지고 면접에 이제 질문 목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다 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시해야 되실 부분들은 거짓말을 너무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700자 내에 기입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내용들도 추가 질의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라는 표현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동기를 표현한 겁니다. 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죠. 내적인 동기가 나는 노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문단을 또 살펴보셔야겠죠. 여기에는 이제 노인 우울증과 자살의 발생 원인을 탐구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본인이 학습 통제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내 도서관과 리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논문을 탐독했고 이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메타인지, 아까 설명드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지활동, 인지조절 과정, 그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그 특징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부분이 이 문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아가로 시작하는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메타인지, 인지조절 과정이 한 단계 나오게 되는데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서칭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할 사람을 물색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을 표현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추후 봉사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고려해서 노인분들께 퇴직 여부랑 취미생활에 대해 여쭤보고 각자가 좀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서칭해서 내가 추천을 좀 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는 행동조절의 특성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요소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력하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실제 접목을 시켜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부합하는 소재를 선정하고 이게 소재가 이 부합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논증을 어느 정도 해놨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통제권과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능동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경험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소재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첨삭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단어들과 구조로 바꾸어 나간들 좋은 글이 될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과오나 실수를 저지르시지 마시고 소재를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문항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관련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추후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